명작을 찾아서 안녕하세요. 책 읽어드리는 들국화입니다. 오늘도 제 채널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헤르만 헤세의 청춘으로 귀한 시간 함께 해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독일의 시인이자 소설가인 헤르만 헤세는 1877년 독일의 슈바빙 지방 칼부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 수도원 부속신학교에 들어갔으나 중퇴하고 서점의 견습사원을 하다 서점 주인이 되었는데요. 22세 때 첫 시집을 냈으나 별로 인정을 받지 못하다가 1904년에 향수로 문단의 인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수레바퀴 밑에서 게르트루트 등을 발표하였는데요. 전쟁의 체험과 아내와의 이별 등으로 작품 경향이 변화하면서 자아 내부의 분열과 고뇌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데미안, 황야의 일이 등이 그러한 경향을 대표하는 작품들입니다. 토마스 만과 함께 독일 최대의 작가로 손꼽히며 1946년에 괴테상과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청춘은 청춘에 대한 향수와 동경을 담고 있는 작품으로 다분히 자전적인 성격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청춘기에 있었던 한 사랑의 일화를 보여줍니다. 전원적인 풍경과 청춘이 연관되어 있으며 전원적인 풍경이 소설의 분위기를 자연스럽고 아름답게 해줄 뿐 아니라 고향에 대한 향수를 느끼게 해줍니다. 황순원의 소나기가 어린아이의 시각에서 그들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면 청춘은 어른의 시각에서 자신의 청춘과 사랑을 회상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헤르만 헤세의 청춘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청춘, 헤르만 헤세. 그때는 바로 1890년대의 절반이 지났을 무렵이었다. 당시 나는 고향의 작고 보잘것없는 공장에서 견습직공 노릇을 하고 있었으나 그해 나는 영원히 그 고향의 마을을 떠나버렸다. 나는 18세 때에 매일 청춘을 즐기며 마치 참새가 공기를 느끼다시피 자기의 주위에 그것을 느끼고 있었으나 자기의 청춘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지나간 세월의 일을 한 가지 한 가지 기억하고 있지 않는 그러한 늙은 사람들에게는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해, 우리들의 지방이 선풍 곧 폭풍에 휩쓸려 그것이 우리들 나라에서는 전무후무한 일이었다는 것을 돌이켜 생각해주면 좋겠다. 바로 그 해의 일이었다. 2-3일 전 나는 강철로 만든 좌귀에 왼쪽 손을 다쳤다. 그 상처는 구멍이 생기고 부풀어 올라 나는 그 손을 붕대로 목에 걸고 다니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 공장에는 갈 수가 없었다. 나는 아직 기억하고 있지만 그 여름 내내 우리들 마을이 좁은 골짜기는 여태까지 없었던 침울한 날씨가 계속되었고 여러 날을 두고 폭풍우가 계속되었던 것이다. 그것은 물론 내가
엉뚱했던 탓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접촉되지 않던 자연의 결렬한 불안이었으나 그러나 그 작은 일까지도 나의 추억 가운데 떠오른다. 가령 내가 낚시질을 나간 황혼 무렵 바람을 탄 공기에 고기가 이상하게 서성대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것들은 무턱대고 서로 다투며 여러 번 미지근한 물속에서 퉁겨 올라와서는 마구 낚시에 걸렸다. 이윽고 조금이라도 시원하고 조용해지면 바람도 드물게 불어오고 이른 아침이면 벌써 어딘가 가을다운 기색이 흐르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나는 집을 나서며 호주머니 속에 한 권의 책과 한 조각의 빵을 넣고 마음 내키는 대로 걸어갔다. 어릴 때의 습관에 따라서 나는 아직 그늘져 있는 집 뒤쪽의 정원으로 먼저 달려갔다. 나의 아버지가 심었고 나 자신도 지극히 작고 그루가 가늘었던 것으로 알고 있던 느티나무가 높고 굳건히 서 있으며 그 나무 그늘에는 밝은 갈색의 침엽이 떨어져 있었으나 그곳은 이 몇 해 이후로는 안래홍 외에는 어떠한 화초도 자라나지 않을 것 같이 생각되었다. 그러나 그 부근에 만들어진 기다란 화단에는 어머니가 심은 꽃나무들이 빛깔을 다투며 즐겁게 무럭무럭 자라나서 일요일마다 거기서 커다란 꽃다발이 만들어졌다. 그 화단에는 불타는 사랑을 뜻하는 주홍빛의 다발로 된 작은 꽃이 피어있는 한 그루의 식물이 있었고 또 한 그루의 홀쭉한 줄기에는 붉고 흰 하트형의 많은 꽃을 가느다란 가지에 붙이고 있었는데 그것은 여자의 심장이라고 불리우고 또한 한 그루의 나무는 콧대가 센 오만이라고 불리웠다. 그 바로 옆에 줄기가 긴 오랑캐 국화가 피어 있었는데 그것은 아직 채 꽃이 피지는 않았으며 그 사이의 땅 위에는 굵은 성년화와 우스꽝스러운 돌베미 꽃이 보드라운 가시를 내밀고 땅 위로 뻗어가고 있었다. 이 기다란 화단은 우리들이 귀여운 장소이며 꿈의 꽃밭이었다. 그것은 두 가지의 둥근 모양으로 만들어진 장미보다 더 귀하고 사랑스러운 이상한 꽃이 서로 무성히 피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여기에 해가 비치어 등 덩굴 위에 빛나기 시작하면 어느 꽃나무든 순전히 그만의 독특한 모습과 아름다움을 보이고 글라디올러스는 짙고 번지르르한 색을 자랑하고 헤리오오트로피는 잿빛으로 피어나 있었으나 마술에 걸린 자기의 괴로운 향기 속에 잠겨 줄기는 쭉 늘어져 있었다. 방울꽃나무는 곤두서서 그 네 겹으로 되어 있는 괴종과 같은 꽃들을 흔들고 있었다. 가을의 기린초와 푸른 초래죽, 복숭아 나무에는 꿀벌이 요란스럽게 때를 짓고 무성한 산충 등의 덩굴 위에는 작은 갈색의 거미가 분주히 돌아다니고 있었다. 뱀덩굴 위에는 사람들이 참새목이라든가 가을 제비라고 부르는 구윽달한 몸집에 투명한 날개를 가진 저 빠르고도 시끄럽게 소리치는 모기가 공중에서 떨고 있었다. 휴일이 허전한 감을 품은 채 나의 발길은 차례차례로 그것들을 보고 다니며 이곳 저곳에서 향기가 있는 산형 화서의 냄새를 맡고 조심성 있게 손끝으로 꽃 덮개를 열고 들여다보며 비밀에 쌓여 있는 창백한 밑바닥의 색깔과 연맥과 화심이며 부드러운 머리칼 같은 섬이며 투명하고 길쭉하고 가느다란 줄기의 조용한 조직을 관찰하였다. 그 사이에 수증기와 양털같이 포근포근한 구름들이 이상하게 얽혀서
혼동된 흐린 아침 하늘을 쳐다보았다. 오늘은 반드시 또 거센 바람이 불어오리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오후에는 2~3시쯤 낚시질을 가려고 나는 생각하였다. 지렁이를 찾으려고 길가에서 2~3개의 응회석을 열심히 투적거렸으나 회색의 메마른 다족충의 무리가 기어나와 이리저리로 흩어져 갈 뿐이었다. 무엇을 시작해야 좋을까 하고 생각했으나 당장에는 뭐라 할 일을 생각해낼 수가 없었다. 1년 전 마지막 휴가를 갔었을 때 나는 아직 어린아이에 지나지 않았다. 그 무렵 내가 가장 즐겨 했던 개암나무의 열매를 화살에 꽂아 표적에 쏘아 붙이거나 종이연을 띄우거나 돌 바닥의 쥐구멍에 화약을 폭발시켰던 그 모든 일은 내 영혼의 일부가 지쳐버린 것 같이 이미 옛날의 매력과 빛남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또한 일찍이 그렇게 마음 끌리고 기쁨을 느꼈던 소리에조차 응할 수 없었다. 의아해하며 남몰래 마음 아픔을 느끼면서 나는 나의 어릴 때의 환희에 넘친 무엇이든지 잘 알 수 있는 주변을 휘둘러 보았다. 자그마한 마당이며 풀잎들로 꾸며진 발코니며 초록빛 이끼가 낀 포석이 있는 습기 찬 햇빛이 보이지 않는 앞마당이 나의 눈에 띄었으나 그것은 옛날과는 판이한 모습을 하고 있어서 꽃마저 메마를 리 없는 그 매력의 얼마쯤을 잃어버리고 있었다. 마당의 한 구석에는 낡은 물통이 쓸쓸하게 보잘것없이 놓여져 있었다. 지난날 나는 여기서 반나절을 물을 흘려 보내면서 목재의 물레방아 바퀴를 달아 아버지를 괴롭혔던 일이 있다. 그때 난데없이 방축을 쌓은 운하에 거센 홍수가 일어난 일까지도 있었다. 그 풍우에 한결 버려진 물통은 나의 변함없는 귀염을 받았던 오락물이었으며 내가 그것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 아이의 기쁨인 목혼마저 나의 마음에 되살아났으나 그것은 슬픈 색깔에 물들어서 이미 샘도 아니고 흐름도 아니고 더욱이나 나이아가라 폭포는 아니었다. 생각에 잠겨 울타리를 뛰어넘자 하늘빛 줄번지꽃이 나의 얼굴을 쓰다듬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따서 입에 물었다. 나는 산보를 하고 산에서 우리들의 마을을 바라보려고 했었다. 산보한다는 것 따위는 어릴 때의 나로서는 도저히 생각도 하지 못할 얼마가는 즐거운 생각이기도 하였다. 아이들은 산보 같은 것은 하지 않는다. 그들은 도둑이 되고 기사가 되고 또 인디언이 되어 숲으로 가고 떼를 다루는 사공이 되고 어부가 되고 또 물방아 제조자가 되어 강으로 가고 나비며 도마뱀을 쫓아서 숲속으로 달렸다. 그 때문에 내게 있어서 산보라는 것은 무엇을 시작해야 할지 정말 모를 어른들이 의젓해 보이는 얼마쯤은 지루한 행동으로 생각되었다. 나의 하늘빛 줄번지 꽃은 곧 시들어버렸기 때문에 내버리고 이번에는 꺾어든 노랑 버들이 작은 가지를 깨물자 그것은 쓰면서도 향기로운 맛이 났다. 큼직한 양치가 자라있던 선로의 독 있는 곳에서 한 마리의 초록빛 도마뱀이 나의 발목을 지나갔으나 그때 다시금 어린 마음이 내게 싹 터서 나는 쉴 사이도 없이 다름질 쳐서 숨을 죽이고 그를 살피며 마지막에는 겨우 그 겁먹은 동물을 살짝 나의 소나기에 잡아쥐었다. 나는 그 하얗게 빛나고 작은 보석 같은 눈을 바라보며 옛날에 뒤쫓아다니던 무렵의 즐거운 생각을 하며 매끄럽고 활발한 몸집과 굳어진 다리가
나의 손가락 새에서 비비 꼬이며 버티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곧 흥미는 사라지고 이 손에 잡은 동물을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알 수 없게 되었다. 어떻게 할래야 할 수도 없고 이미 그곳에는 행복도 없었다. 허리를 굽히고 손바닥을 펴니 잠시 동안 이상히 여기던 도마뱀은 백가죽으로 몹시 거센 호흡을 하면서 가만히 있다가 재빨리 숲속으로 달아나 버렸다. 기차가 번쩍이고 있는 선로 위를 달려와서 나의 옆을 지나가고 내가 그것을 보내던 순간 여기에서 진실한 기쁨은 이 이상 꽃을 피우지는 못하리라 느끼고 이 기차와 함께 떠나서 세계를 돌아다니고 싶다고 열심히 생각하였다. 선로지기가 가까이 있는지 없는지 주변을 돌아보았으나 보이는 것도 들리는 것도 뭐 하나 없었기 때문에 재빨리 나는 선로를 뛰어넘어서 맞은편이 높은 자갈바위에 기어 올라갔다. 그곳에는 아직 여기저기에 철도 공사의 폭약 장진 구멍이 검게 남아있는 것이 보였다. 위쪽으로 빠져나가는 길을 나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질긴 이미 꽃이 떨어진 바위고사리를 단단히 쥐었다. 붉은 바위에는 메마른 태양의 더위가 타고 있어서 뜨거운 물에는 기어 오를 때마다 나의 소매 안에 흘러들었다. 위를 바라보니 깎은 듯한 암벽 위에 놀라우리만큼 가깝고 따사롭게 빛나는 하늘이 펼쳐 있었다. 힘들이지 않고 나는 봉우리 위에 올라서서 바위 모퉁이에 몸을 의지하고 무릎을 안으로 뻗고는 가는 침이 있는 아카시아 나무 그루를 부축하고 있을 수가 있었다. 그리고 곧 험난한 비탈을 이루고 있는 얼마 안 되는 풀밭으로 나왔다. 아래쪽의 비탈진 지름길을 통하여 기차가 달리고 있는 이 조용한 작은 황무지는 옛날의 내게는 즐거운 피난처였다. 한 번도 베인 적이 없는 무성한 강인한 잡초들 외에 여기에는 작고 곱다란 가시가 있는 장미나무와 바람에 불리며 자라난 비틀어진 두세 그루의 아카시아 나무가 엷고 투명한 잎사귀에 햇볕을 받고 있었다. 위쪽의 붉은 암벽으로 구분된 이 잡초의 섬에서 그 옛날 나는 로빈슨이 되어 산 때가 있으나 이 씁쓸한 장소는 수직면의 등반으로 하여금 그것을 정복하려는 용기와 모험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외에는 어느 누구의 소유도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나는 12살 때 이곳 바위에 나의 이름을 새기고 여기에서 나는 로자 폰 단넨불크를 읽고 몰락하는 인디언족의 용감한 주장을 제재로 한 소년다운 희곡을 만들었다. 태양에 탄 풀은 검푸르고 흰 머리카락과 같이 험한 벼랑에서 휘날리고 타서 이지러진 바위고사리의 잎은 바람이 없는 따사로움 가운데 강하게 젊은 향기를 뿜고 있었다. 나는 메마른 항무지에 드러누워서 뼈저릴 정도로 아름답게 정리된 곱다란 아카시아의 잎이 반들반들 태양을 쪼이며 짙은 곤색빛 하늘에 머물고 있는 것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이제야말로 나의 생활과 나의 미래가 눈앞에 펼쳐지기 위한 진실한 시간인 것 같이 생각되었다. 그러나 나는 아무런 새로운 것도 발견하지 못하였다. 어떻든 나를 위협하고 있는 빈곤과 정복당한 기쁨이나 습성을 띤 사상이 보기 싫게 퇴색하여 가는 것을 알아볼 뿐이었다. 싫어하면서도 내가 몸을 맡기지 않으면 안 되었던 일이며 아주 잃어버린 어린 날의 행복에 대하여 나의 직업은 내게 하등의 보상도 안 되고 나는 그다지 그것을 좋아하지도 않고 또 오랫동안 충실하지도 못하였다.
그것은 내게서 본다면 의심할 바 없이 어딘가 새로운 만족이 찾아지는지도 모르는 세계로 가는 유일한 길 이외의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다. 이 만족이란 대체 어떠한 종류의 것이었을까? 세상에 발을 내디뎌서 돈을 벌 수도 있을 것이고 무엇을 하고 또 계획하기 전에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조금도 주의할 필요가 없으며 일요일에는 구주히 놀이도 하고 맥주를 마실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일은 단순한 여흥에 불과하며 결코 나를 기다리고 있는 신생활의 본인은 아니라는 것을 나는 충분히 알고 있었다. 미래의 의의는 다른 데 있으며 보다 깊은, 보다 아름다운, 보다 남모르는 곳에 있어서 그것은 여자라든가 사랑이라든가 하는 것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는 느끼고 있었다. 그곳에 깊은 환희와 만족이 숨겨져 있음에 틀림없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린 것의 기쁨을 희생으로 한 것이 의미가 없는 일이 되었을 것이다. 사랑에 대해서 나는 잘 알고 있으며 몇 쌍의 연인들을 보고는 이상하게 마음이 취하는 사랑의 시를 읽은 때가 있었다. 나 자신도 여태까지 몇 번인가 사랑에 빠져서 남자가 생명을 건 행위와 죽음처럼 쓴 마음의 한 부분을 꿈속에서 느낀 일이 있다. 이미 지금은 처녀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학교 동무들이 내게도 있으며 또 공장에서의 일요일 무도회의 일이며 밤마다 방의 창을 뛰어넘는 일을 예사로 이야기할 수 있는 동료가 있었다. 그러나 나 자신에 있어서는 사랑은 아직 잠겨있는 화원이며 그 문 앞에서 나는 겁에 짓눌린 동경을 품고 기다리고 있었다. 지난주 초, 바로 손을 다치기 조금 전에 뚜렷한 최초의 말소리가 나를 부르는 것을 듣고 그리고 나는 이별을 구하는 자의 이 침착하지 못한 이상한 상태에 빠져서 여태까지의 생활은 과거로 사라지고 미래의 뜻이 뚜렷해졌다. 어느 날 저녁 공장의 2등 견습생이 나의 곁에 와서 나를 끌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나에게 꼭 알맞은 아름다운 처녀를 알고 있는데 아직 그 처녀를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았으며 나 이외의 어떤 사람도 좋아하지 않고 내게 보내주려고 비단이 돈 지갑을 짜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그는 그 처녀의 이름을 말하려고 하지 않았다. 나는 캐어묻다가 마지막에는 퉁명스러운 태도조차 보였을 때에 그는 멈춰서서 마침 우리들은 물방앗간이 있는 다리목에 다다르고 있었다. 목소리를 낮추고 말하였다. 우리들 바로 뒤에서 오고 있어. 절반은 기대에 가득 차고 절반은 그 모든 말이 어리석은 장난에 불과할지 모른다고 두려워하면서 당황하여 나는 돌아보았다. 그런데 방직 공장에서 나온 젊은 처녀가 우리들 뒤에서 다리의 계단에 올라왔다. 그 처녀는 내가 견진성사의 수업 때부터 알고 있던 벨타 페트린이었다. 그녀는 멈춰서서 나를 보더니 웃음을 띠고 점점 얼굴을 붉히더니 급기야 그의 얼굴 전체가 빨갛게 타올랐다. 나는 황급히 달려서 집으로 돌아와 버렸다. 그 후 그 처녀는 길에서 2번 나와 마주쳤다. 한 번은 우리 둘이 일하고 있는 방직 공장에서 또 한 번은 저녁 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서 그녀는 인사를 하면서 이제 나오세요 라고 말하였을 뿐이었다. 그것은 이야기를 계속하고 싶은 마음을 암시하고 있었으나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응 하고 대답했을 뿐 당황이 사라져갔다. 이리하여 이 사건에 나는 깊이 이끌렸으나 그것을 어떻게 해야 잊을 수 있을지 몰랐다. 어여쁜 여자를 사랑하는 일에 관하여 여태까지 나는 여러 번 깊은 욕망을 품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 나보다 약간 크고
아름다운 금발의 여자가 나타났으며 그녀는 내게서 키스를 받고 싶어 하고 나의 팔에서 쉴 것을 희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녀는 키가 크고 힘차게 자라고 있어서 살결은 희고 얼굴은 불구슬에 아름다우며 목덜미엔 곱슬머리가 드리워지고 눈은 기대와 사랑에 넘치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한 번도 그녀에 관해서 생각한 적도 없고 한 번도 그녀를 사랑한 적도 없었다. 한 번도 부러운 꿈을 안고 그녀의 뒤를 따른 적이 없고 한 번도 떨면서 그녀의 이름을 나의 베개에 속삭인 일도 없었다. 원했더라면 나는 그녀를 애무하고 나의 것으로 할 수 있었음에 틀림없으나 그러나 나는 그녀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가 없었다. 여기에서 도대체 무엇이 생겨날 수 있단 말인가? 불쾌해져서 나는 숲속에서 일어났다. 그러나 때가 좋지 못하다. 나의 공장의 연한이 내일이라도 끝마쳐진다면 여기에서 멀리 길을 떠나서 새로이 시작하고 모든 것을 잊어버렸으면 하고 나는 생각하였다. 다만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위하여 아무리 고되더라도 나는 완전히 산에 올라가 버릴 것을 결심하였다. 그 봉우리는 마을 뒤에 높이 솟아 있어서 먼 곳까지 바라볼 수 있었다. 나는 미친 듯 봉우리 바위가 있는 곳까지 뛰어 올라가서 바윗돌 사이를 기어오르며 잣나무 숲과 무너지기 쉬운 바위로 뒤덮인 산들이 있다운 보다 높은 곳으로 길을 써서 올라갔다. 땀을 흘리고 숨을 헐떡이며 올라가서 햇볕이 쪼이는 봉우리의 산들산들한 바람을 마음껏 호흡하였다. 꽃이 다 져버린 장미는 덩굴에 걸려있고 내가 손을 대며 지나가니 빛바랜 잎이 떨어졌다. 초록색 잎의 작은 노랑 딸기는 햇빛을 받는 쪽만이 금속송이 갈색을 띤 약한 미광에 물들기 시작하고 있었다. 공주나비는 하늘하늘 고요하고 따사로운 공기 속을 날아와서 빛나는 빛깔을 흩트리고 있었다. 푸르스름한 분가루를 뿜고 있는 통날초의 꽃에서 붉고 검은 반점이 있는 수많은 갑충이 소리 없이 이상한 밀집을 이루어 길고 가느다란 다리를 자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벌써 하늘에는 한 점의 구름도 없어지고 주변의 숲은 검푸른 도토리나무의 가지 끝에 날카롭게 단절되어 청명한 푸름 속에 펼쳐져 있었다. 우리들이 학생이었을 때 언제나 가을의 횃불을 치던 가장 높은 바위에 서서 뒤를 돌아보곤 했다. 아래쪽 반은 그늘진 흐름이 빛나고 희게 거품이 일고 있는 물방아의 홈이 빛나고 있는 것도 보였다. 그 평지에는 갈색의 지붕이 보이는 우리들의 옛 마을이 드러누웠고 그 위를 푸른 대낮의 부엌 연기가 조용히 직선으로 하늘에 오르고 있었다. 또 그곳에는 나의 아버지의 집과 옛 다리가 걸려 있고 작고 붉은 북새통 위의 불이 날름거리고 있는 우리들의 공장이 보였다. 훨씬 강 아래엔 납작한 지붕에 풀이 자란 희게 번쩍이고 있는 유리창 뒤에서 수많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벨타 패크린턴이 일을 하고 있는 방직 공장이 있었다. 그 여자. 나는 그 여자에 관해서 아무것도 알려고 하지 않는다. 정원이며 놀이터며 은밀한 장소며 모든 고향의 거리는 죄다 알고 있는 옛날 그대로의 친밀감으로 나를 지켜보고 있으며 교회 시계탑의 금빛 하늘은 햇빛을 받아 반짝반짝 빛나고 그늘진 물방앗간의 운하에는 집과 나무들이 온통 시원스럽게 검은 그림자가 되어 뚜렷이 비쳤다. 다만 나만이 변하였을 뿐 나와 이 그림자 사이에는 소원이란 무서운 장막이 걸려 있다는 것은
오로지 나만의 소유였다. 벽이며 냇물이며 숲으로 이루어진 작은 이 구역에 이미 나의 생활은 안전에 만족하여 갇혀있지는 않았다. 나의 마음은 보다 강한 밧줄로 이 장소에 묶여 있으면서도 이곳에 뿌리를 내리지 않고 둘레의 한계도 없이 도초의 좁은 세계를 넘어서 멀리로 나아가려는 동경이 물결치고 있었다. 스스로의 슬픔을 품고 내가 아래쪽을 바라보고 있는 동안에 갖는 나의 비밀스러운 생활의 희망이 아버지의 말이며 존경하는 시은의 말이 나 자신의 남모르는 맹세와 함께 나의 감정 속에 엄숙히 솟아올라서 성인이 되고 자기 자신의 운명을 의식하고 손에 잡는 것이 참다운 것이며 한결 거룩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리고 곧 이 생각은 벨타 페그린턴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나를 억누르고 있던 의혹 속으로 빛깔처럼 떨어져 갔다. 그녀가 어여쁘고 그리고 나를 좋아하는지 모르지만 마치 행복이 완성되어 있는 무엇처럼 조금 더 노력하지 않고 여자의 손에서 받는다는 것은 결코 내가 할 일은 아니었다. 벌써 정오까지는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다. 산에 오른다는 흥미가 없어지고 생각에 잠겨 나는 마을로가 좁은 산길을 내려왔다. 어릴 때 여름이 올 때마다 무성하던 잣나무 속에서 공주나비가 검은 털이 많은 벌레를 잡고 있던 작은 철교 밑을 기어가서 묘지의 벽 옆을 지나갔으나 그 문 앞에는 이끼가 짙은 호두나무가 검은 그림자를 떨어뜨리고 있었다. 문은 열린 채였으며 안쪽에서 샘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렸다. 그 바로 옆에는 5월째며 사당제 때의 요리가 놓여지고 건배를 올리고 연설이 행하여지고 춤이 있는 유원저의 식장이 있었다. 지금 그것은 고목이 된 느티나무의 그늘밑이 되어 붉은 모래 위에 눈부신 태양의 반점을 떨어뜨리고 조용히 잊혀진 듯이 가로누워 있었다. 이 골짜기 밑바닥인 길은 해가 비치는 흐름을 따라가 한낮의 더위가 불타고 있고 번쩍거리고 있는 집채들과 마주 보이는 이 시냇가에는 약간의 멀구나무와 단풍이 엷은 잎을 달고 늦은 여름인 것처럼 누렇게 변하고 있었다. 습관처럼 나는 냇물 기슭을 걸어가며 고개의 모양을 내려다보았다. 들여다보이는 강물 속에는 수염처럼 자라있는 물풀들이 기다랗게 물결치고 그 사이의 검푸른 곳에 내가 정확히 알고 있는 여기저기에 한 마리씩 굵다란 고기가 물줄기에 거슬려 수염을 쭉 뻗고 힘없이 몸을 가누고 있었다. 그러다가 때때로 작고 검은 은빛이 가마우지들이 때를 지어 수면 위를 날아갔다. 아침에 나는 낚시질을 오지 않기 다행이었다고 생각했으나 공기며 물이며 두 개의 둥근 바위 사이의 맑은 물속에 거무스레한 햇술을 묵은 잉어가 쉬고 있는 모양은 기필코 오늘 오후에는 무엇을 낚으리라는 것을 틀림없이 약속하는 것 같았다. 나는 그것을 마음 가운데 기억하고 걸어가서는 눈부신 거리에서 문을 지나고 지하실과 같이 차디찬 집의 현관에 들어섰을 때 후 한숨을 내쉬었다. 오늘은 또 틀림없이 바람이 불 것이다. 라고 식사 때 날씨에 민감한 나의 아버지는 말하였다. 하늘에는 구름도 없고 서쪽 바람의 기색도 느껴지지 않는다고 나는 말문을 열었으나 그는 미소를 띄우며 말하였다. 얼마나 공기가 긴장하고 있는가? 그것을 너는 느끼지 못했나 보구나. 곧 알게 될 거야. 그렇다 손 치더라도 아주 무더워서 하수구는 남풍이 불 때처럼 몹시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그제야 나는 등산과
들이킨 열기에 피로를 느끼고 마당에 내려다 보이는 베란다로 나갔다. 멍하니 주의하면서도 여러 번 졸음에 겨워서 나는 갈도무의 영웅 클턴 장군의 이야기를 읽고 있었으나 금시라도 바람이 불어올 것 같은 생각이 내게도 점점 느껴졌다. 여전히 하늘은 맑고 높았으나 공기는 차츰 무거워져서 마치 하늘 위에 걸려있는 태양 앞에 장렬한 구름의 층층이 있는 것 같았다. 2시에 나는 집으로 들어가서 도구 준비를 시작하였다. 줄과 낚시를 살피고 있는 동안에 나는 성급히도 고기를 낚는 강렬한 흥분을 느끼고 더욱이 깊고도 열정적인 만족이 내게 남아있다는 것을 감사히 생각하였다. 그 오후의 특별히 서늘하고 숨이 막히는 고요는 잊혀지지 않고 나의 기억에 남아있다. 나는 고기 바구니를 달고 냇물이 아래쪽 이미 그 절반은 높은 집들이 그늘이 되어 있는 작은 다리목까지 갔다. 근방의 방직 공장에서 빛의 날개 소리와 같은 졸음을 복돋우는 단조로운 기계의 우짖음이 들리고 위쪽 물방앗간에서는 톱날이 부서지는 둥근 톱이 거실대는 소리가 쉴 새 없이 들렸다. 그 외에는 지극히 조용하고 직공들은 일터의 구석에 틀어박혀 버리고 길에는 사람 그림자도 없었다. 물방앗간의 물속 섬에는 한 사내아이가 발가숭이가 되어 물에 젖은 돌 사이를 돌아다니고 있었다. 바퀴 목소의 주인 일터에는 벽에 거칠은 판자가 기대어 있고 볕에 쪼이어 콜크 냄새를 몹시 풍기고 그 메마른 취기는 내게까지 흘러와서 풍겼는데 얼마쯤은 비린내가 서린 물향기 속에서 뚜렷이 분간할 수 있었다. 고기들도 사나운 날씨를 예감하고 있었는지 어색한 움직임을 하고 있었다. 최초의 15분 새에 2~3마리의 송어를 낚았고 곱다란 붉은 배 지느러미를 달고 있는 큼직한 놈은 내가 거의 손으로 잡으려 하였을 순간에 낚싯줄을 끊고 달아나 버렸다. 그러자 곧 고기들 사이에도 불안이 나타나고 송어는 흙탕물 속으로 깊이 잠기고 한 번도 미끼를 보려고 하지 않았으나 작은 새끼 고깃대가 수면에 모이고 차차 다른 물 위에 섞여서 함께 달아나듯 냇물을 헤치며 갔다. 모든 것이 이제는 판이한 날씨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었으나 공기는 유리처럼 조용하고 하늘은 흐려있지 않았다. 어떤 나쁜 게을물이 고기를 쫓았으리라고 나는 생각하고 아직 단념할 결심이 생기지 않아서 다른 자리를 찾아 방직 공장의 하수도 있는 곳으로 갔다. 거기서 창고 옆에 자리를 발견하고 도구를 준비하려 하고 있을 바로 그때 공장의 계단으로 뚫어진 창에서 벨타의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쪽을 보고 내게 손짓을 하였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보이지 않는 듯이 낚시 도구 위에 몸을 기울였다. 냇물은 벽으로 둘러싸인 개천을 거무술에 흐르고 거기에 머리를 발치 사이에 들이우고 앉아 있는 나의 모습이 물결에 흔들거리는 윤곽을 이루고 비쳐있는 것이 보였다. 위쪽 창문에 여태까지 서 있던 처녀는 나의 이름을 불렀으나 나는 꼼짝도 하지 않고 물을 들여다보고 머리를 돌리지 않았다. 낚시질은 헛수고였으며 여기서도 고기들은 무슨 급한 볼일이나 있는 것처럼 바삐 돌아다니고 있었다. 지루한 더위에 짓눌려 이제 오늘은 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작은 벽 위에서 앉은 채로 빨리 저녁이 오기를 원했다. 뒤편에서는 방직 공장의 광장에서 기계의 소리가 끊임없이 들리고 개천은 푸른 이끼가 서려 습기 찬 벽을 따라 낮은 소리를 내며 흘렀다. 나는 졸음이 오고 어떻게든지 되라는 마음이 들었다. 몸이 너무나 고단했기 때문에
그저 앉은 자세 그대로 다시금 나의 낚싯줄을 당겨 올리려고는 하지 않았다. 아마 그대로 반 시간이나 지난 뒤에 갑자기 나는 깊은 불안감에 쫓기어 이 어처구니 없는 나태에서 깨어났다. 한 가닥의 불안스런 바람이 억눌려 부질없이 홀로 맴돌았다. 공기는 찐득찐득하고 김 빠진 듯 했으며 두세 마리의 제비가 놀라서 주변을 아찔아찔하게 날았다. 나는 현기증이 났기 때문에 어쩌면 일사병에 걸렸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다. 물은 전보다도 더욱 강렬히 냄새를 풍기고 있는 것 같았으며 위장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듯한 기분 나쁜 감정마저 도두어져서 머리가 흔들흔들하고 땀이 쭉 흘러나왔다. 나는 낚싯줄을 끌어올리고 물방울로 손을 축인 다음 도구를 걷기 시작하였다. 내가 일어섰을 때 방직 공장 앞 광장에는 자욱한 먼지가 피어오르는 구름같이 회오리를 치고 있는 것이 보이고 문득 그것은 다음 순간에 높이 솟구쳐 단 한 조각의 구름으로 뭉쳤다. 동요하는 공중 위에 새가 재촉하듯 쫓겨 날아가고 연달아 골짜기 아래쪽에서 공기가 억센 눈보라처럼 부옇게 되어 있는 것이 보였다. 칼날 같은 바람은 원순화되는 것처럼 내게 불어닥쳐서 낚싯줄을 물로 앗아가고 동시에 나의 모자를 빼앗아가고 주먹 다짐을 하듯이 나의 얼굴을 갈기었다. 눈 벽과 같이 저쪽 지붕 위에 머물고 있던 흰 공기는 돌연 차디차고 숨가쁘게 나를 감쌌다. 개천물은 속도가 빠른 물방아 바퀴에 부딪힌 듯이 높이 치솟아 낚싯줄을 앗아가고 울부짖는 황야가 나의 주위에서 미친 듯이 파괴하여 나의 머리와 손은 그 무엇에 얻어맞고 나의 옆에서는 땅의 흙이 퉁겨오르고 모래와 나무 도막들이 공중으로 휘날렸다. 모든 것이 내게는 알 수 없는 일이었다. 다만 무슨 무서운 일이 일어나서 위험하다는 것만을 느끼게 되었다. 한 발자국씩 뛰어서 나는 창고로 달려가서 놀라움과 공포의 넋을 잃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쇠로 만들어진 기둥을 부여잡고 현기증과 동물적인 공포 때문에 숨도 쉬지 않고 정신없이 한참 동안 서 있었는데 겨우 정신을 돌이킬 수가 있었다. 여태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또 있을 것 같지도 않은 폭풍우가 악마와 같이 지나가고 상공에서는 험상궂은 광포한 포효가 울리고 내 위의 평평한 지붕이며 들머리의 지상을 커다란 우박이 굵다란 뭉치가 되어서 희게 나려 부딪히고 그 큰 알맹이 얼음이 내게까지 굴러왔다. 우박과 바람은 무서운 울부짖음을 토하고 생물이 얻어맞은 듯 물거품을 일으키고 불길한 물결은 벽을 치고 있었다. 나는 순식간에 모든 것이 판자며 지붕이며 나뭇가지가 공중으로 휘날리고 돌과 담벼 부스러기가 떨어지고 연방 그 뒤에 뿌려진 우박으로 덮어버린 것을 보았다. 세차게 해머로 얻어맞은 듯 기왓장이 부서지고 유리가 깨져서 빗물통에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바로 이때 한 사람이 공장에서 얼음으로 뒤덮인 앞마당을 가로질러서 폭풍우를 뚫고 옷자락을 휘날리며 몸을 비스듬히 이쪽으로 달려왔다. 그 모습은 무섭게 혼란한 대홍수의 한가운데에서 저항하여 내게로 점점 비틀거리며 다가왔다. 창고 안으로 들어오자 내게로 뛰어와서는 귀여운 눈을 크게 부릅뜬 조용한 그러나 좀 생소한 얼굴이 뼈저리게 웃으면서 나의 바로 앞에 떠올랐다. 말 없는 다사로움이 감도는 입술이 나의 입술을 찾고 팔이 나의 목을 감고 숨도 쉬지 않고 한량없이 오랫동안 내게 키스를 하고
그 블론드에 젖은 머리칼은 나의 볼에 사뭇 붙어 있었다. 주위는 우박의 소나기가 온 천지를 진동시키고 잠자코 있던 사랑의 폭동은 더욱 깊이 더욱 무섭게 나를 휘감았다. 우리들은 말도 없이 바짝 붙어 바닥 위에 앉아 있었다. 나는 겁쟁이처럼 이상한 마음에 사로잡혀 벨타의 머리를 쓰다듬고 나의 입술을 그녀의 볼록하고 힘찬 입술에 갖다 대었다. 그녀의 체온이 달갑고 괴롭게 나를 감쌌다. 나는 눈을 감고 그녀는 나의 머리 위에서 물결치는 가슴이며 무릎에 손을 대고 가벼이 난처한 손으로 나의 얼굴과 머리칼을 쓰다듬었다. 현기증이 나는 어둠 속에서 깨어나 눈을 떴을 때 진심에 가득한 얼굴이 슬픈 아름다움을 띠고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두 눈은 황홀히 나를 뚫어지게 보고 있었다. 흩어진 머리칼 밑 그녀의 밝은 이마에서는 가느다란 한 줄기의 붉은 피가 얼굴을 흐르고 목 있는 곳까지 쭉 그어졌다. 어떻게 됐어? 도대체 어떻게 됐어? 라고 나는 걱정에 가득 차서 물었다. 그녀는 나의 눈을 더욱 뚫어지게 쳐다보며 힘없이 빙그레 웃었다. 이 세상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라고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말을 했을 때 억누를 듯한 폭풍의 소동이 그녀의 말을 앗아갔다. 피가 나오고 있어. 라고 나는 말했다. 우박 때문이에요. 내버려둬요. 당신 무서워? 아니, 그렇지만 당신은? 조금도 무섭지 않아요. 이제 온 읍내가 무너질 것 같아요. 정말 당신은 나를 사랑해 주시겠지요? 나는 입을 다물고 슬픈 애정에 넘쳐 있는 그녀의 커다란 밝은 눈을 질린 듯 바라보았다. 그 눈이 나의 눈에 가까워지고 그녀의 입술이 무겁게 삼켜진 듯 나의 입술에 겹쳐져 있을 동안 나는 곁눈 질도 못하고 그녀의 느닷없는 눈살에 쫓겨 쳐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왼쪽 눈가의 희고 젊은 피부 위를 엷은 진홍의 피가 흐르고 있었다. 그리고 나의 감각은 도취되어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도 가슴은 이와 같은 폭풍 속에서 사뭇 나의 의지를 기억하고 빼앗기려는 것에서 달아나려고 애쓰며 마구 비벼대었다. 내가 일어서자 그녀는 내가 동정하고 있다는 것을 나의 눈에서 알아냈다. 그러자 그녀는 몸을 주춤거리고 성난 듯이 나를 응시하였다. 나는 불쌍한 그리고 불안한 태도로 그녀에게 손을 내밀자 그녀는 그 손을 두 손으로 잡고 그 속에 얼굴을 묻고 무릎을 꿇으며 엎드려 울기 시작했다. 나의 떨리는 손에 눈물이 따뜻하게 흘렀다. 당황해서 나는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머리는 흐느껴 울며 나의 손을 가리고 그녀의 토실토실한 손등에는 잔털이 가만히 떨고 있었다. 만약 이것이 다른 사람, 내가 진실로 사랑하고 나의 넋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그 얼마나 나는 이 사랑스러운 잔털을 귀엽게 손가락으로 매만져주고 이 흰 광대뼈에 키스를 해 주었을 것인가를 열심히 생각하였다. 그러나 나의 피는 차츰 진정되고 나의 청춘과 사랑을 바치기 싫은 이 여자가 바로 나의 발밑에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을 보고 나는 수치의 괴로움을 느꼈다. 내가 마법에 걸린 그 1년이나 흐른 듯이 느꼈던 여러 가지 작은 감동이며 태도가 거대한 시대처럼 기억 속에 남아있는 이들 모든 일은 현실에서는 몇 분간 계속되었음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뜻밖의 빛이 들어오고 푸른 하늘이 조각조각으로 온화하고 청명함 속에 젖어 나타나고 그리고 문득 메스로 날카롭게 단절된 듯이 폭풍의 소리가 지나가고
놀라우리만큼 믿을 수 없는 고요가 우리들을 에워싼 것이다. 환상적인 꿈의 동굴에서 나오던 나는 창고 안에서 다시금 깨어난 듯한 햇빛 속으로 나아가서 아직 내가 살아있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였다. 황폐한 앞마당은 처참한 꼴을 보이고 땅 바닥은 파 뒤집히고 말에 의하여 짓밟힌 것처럼 도초에 커다란 눈의 뭉치가 쌓이고 나의 낚시도구는 어디론지 없어지고 고기 바구니도 어딘지 모습을 감추었다. 공장은 사람들이 소동으로 난장판을 이루고 부서져 떨어진 수많은 유리창문으로 넓은 홀 안이 보이고 문간에서 사람들이 비비대며 밖으로 쏟아져 나왔다. 바닥에는 유리의 파편이며 깨어진 기왓장의 조각들이 한껏 흐트러져 긴 양철의 빗물통에서 빠져나와서 비틀어진 채 처마 밑에 비스듬히 걸려 있었다. 그런데 나는 방금 일어났던 모든 일을 잊어버리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얼마만한 참사를 폭풍우가 저질러 놓고 지나갔는지 보고 싶은 호기심 이외에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공장의 부서진 창문이며 지붕의 기와는 정말 허황하고 무참한 꼴을 나타내고 있었으나 그래도 아직 모든 것은 그다지 혹독하게 못 쓸 정도는 아니었으며 회오리 바람이 내게 준 무서운 인상과는 별로 어울리지 않았다. 나는 안심하고 그래도 반쯤은 이상하게 실망하며 술이 깬 것처럼 휴 한숨을 내쉬었다. 집들은 전과 다름없이 나란히 서 있고 변함없이 산도 골짜기 양편의 저편에 있었다. 아니, 세계는 몰락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럼에도 내가 공장의 앞마당을 나와서 다리를 건너고 최초의 골목에 들어섰을 때 제 화는 또다시 한층 참담한 광경을 보이고 있었다. 작은 길가에는 파편이며 부서진 창문이 창살로 가득 차 있었으며 굴뚝은 무너지고 여러 개의 지붕을 함께 파괴하여 사람들은 놀라고 비탄에 빠져서 갈 길을 못 잡고 제각각의 문간에 서 있었다. 그 모두가 그림에서 본 것 같은 점령당하고 약탈된 시가와 꼭 같았다. 돌 뭉치며 나뭇가지가 길을 막고 나무 토막이며 조각난 돌이 배후 도처에 창구멍이 들여다 보이고 정원의 울타리는 땅 위에 넘어지고 더러는 넘어질 듯 벽에 기대어 있었다. 행방불명이 된 아이들을 찾는다는 등 우박 때문에 들에서 죽은 사람도 있었다. 한다. 주위에는 은화만큼 커다란 우박이며 그보다 더욱 큰 것도 있었다. 나는 집에 돌아가서 집과 정원의 손해를 보기에는 아직 너무 흥분하고 있었다. 누군가가 내가 있었다는 것을 눈치채지 않는가 하는 것에는 생각이 미치지 않았으나 사실 나는 그것에 개의하지 않았다. 이 이상 나는 이 파편 속을 뿌리치면서 걷는 것을 그만두고 교회로 가는 길을 걷기로 결심하였다. 묘지 옆에 있는 옛날부터 축제의 장소로 쓰이던 곳에서 소년시대를 그 그늘에서 놀며 큰 축제를 축복한 일이 있는 내가 좋아하는 장소가 나를 꿰듯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산에서 내려올 때 그 옆을 지나간 이후 아직 4시간이나 5시간밖에 경과되지 않은 것을 알고 놀랐으나 나는 그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나간 것처럼 생각되었다. 그래서 나는 골목을 되돌아가서 아래쪽 다리를 건넜다. 담의 뚫어진 밑에서 마당의 붉은 모래와 바위로 만들어진 교회의 탑이 간신히 서 있는 것이 보이고 채조장도 대단한 피해를 입지 않은 것을 알았다. 먼 데서 지붕이 보이는 옛 요리점이 저 멀리 쓸쓸하게 서 있었다. 그것은 옛날과 다름없이 서 있고 더욱 이상한 모양으로 보이기는 했으나 그것이 어떻게 된 셈인지
당장에는 알 수가 없었다. 나는 정확하게 생각해 내려고 애써서 비로소 겨우 요리점 앞에는 언제나 두 그루의 높은 포플러가 서 있다는 것에 생각이 미쳤다. 이 포플러 나무는 이미 그곳에 없었다. 옛날부터의 그리운 풍경이 파괴되고 좋아하던 장소는 피해를 입고 있었다. 그 사이에 또 많은 것과 귀중한 것들이 멸망해 버리지는 않았는가 하는 불길한 예감이 나의 마음속에 솟아났다. 문득 나는 얼마나 알뜰하게 내가 고향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의 마음과 행복이 얼마나 깊이 이 지붕과 탑과 다리와 골목과 나무와 정원과 숲에 뿌리박고 있는가? 숨가쁜 가운데도 유난히 뚜렷이 느꼈던 것이다. 새로운 흥분과 불안에 걸려 나는 위쪽 축제 때의 광장에까지 줄곧 뛰어갔다. 나는 그곳에 멈춰서서 나의 가장 정든 장소가 여지없이 파괴당하고 형언할 수 없으리만큼 황폐되어 늘어져 있는 것을 보았다. 그 그늘에서 축제일을 보내고 학교 생도이던 우리가 3사람, 4사람이나 둘러싸 그 나무 둥치를 안아도 모자라던 그리운 느티나무는 꺾여져서 쥐어 틀리고 뿌리째 뽑히어서 넘어지고 땅 위에 집채만한 구멍을 파고 있었다. 또 한 그루의 나무도 제자리에 없고 몸소리 칠 듯한 싸움터로 화하고 보리수도 단풍도 덮쳐서 넘어져 있었다. 이 넓은 장소는 가지가 찢긴 둥치며 뿌리며 흙뭉치며 무서운 잔해의 산을 이루고 억센 둥치는 아직 땅속에 있었으나 그래도 나무는 없고 꺾이고 비틀리고 희게 터져나간 곳이 많이 드러나 보였다. 이 이상 나는 걸어가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광장과의 거리는 집 높이까지 마구 내 던져진 나무 조각으로 가로막혀 있었다. 그리고 나의 최초의 유년시대 이래 깊고 신성한 그늘과 높은 나무의 당우 밖에서 멍하니 하늘이 파괴된 것을 응시하고 있었다. 나는 나 자신의 모든 사사로운 뿌리가 뽑혀 사정없이 누리쬐는 햇빛 아래 내 던져진 듯한 생각이 들었다. 온종일 나는 돌아다녔으나 이미 숲의 길도 그리운 호두나무 그늘도 어릴 때 기어 올라간 떡갈나무조차도 한 그루 없이 마을의 주위는 먼 곳까지 도처에 파편이며 구멍이며 풀을 벤 듯이 무너진 숲의 언덕이며 뼈 아프게 노출된 나무 뿌리를 태양 아래 드러내놓고 있는 수목의 사해뿐이었다. 나와 나의 유년시대 사이에는 한 줄기 공간이 생기고 이미 나의 고향은 옛날과는 변하여 있었다. 지나간 날의 사랑의 마음도 어리석은 내게서 멀어져 가고 그 후 곧 나는 한 사람의 보람을 거두기 위하여 그리고 최초의 그 그림자가 그때의 나를 스쳐간 인생과 싸우기 위하여 이 마을에서 떠나왔던 것이다. 청춘기의 사랑은 어쩌면 폭풍우와도 같은 것이 아닐까요? 이것으로 헤르만 헤세의 청춘 마치겠습니다. 또 좋은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